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저기 봐봐. 저기 뭐 하는 사람들이지? 뭐야? 저 사람들 단체 관광객이야? 왜 저렇게 많아? 지금 인천공항 입국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출발한 비행기 한 대에서 무려 20명의 대가족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70대 할아버지부터 10대 학생까지 3대가 한꺼번에 움직인 이 놀라운 광경이 지금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가족이 호주로 돌아간 지 불과 3개월 만에 멜버른 공항에서는 한국행 티켓이 품절 사태를 빚었고 시드니 한인마트는 현지인 손님이 교민보다 많아졌습니다. 인천공항은 결국 하루 입국자 20만 명을 돌파하며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가족은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한 걸까요? 2주간의 여행이 어떻게 한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고 호주 전역에 한국 열풍을 일으켰는지 그 놀라운 사연을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호주 멜버른에서 온 29세 청년 제이크입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멜버른에서 온 제이크입니다. 올해 29이고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가족 20명이 함께 한국을 여행하면서 겪은 일입니다. 모든 것은 할머니의 70세 생일 선물을 고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중심으로 부모님 세대, 그리고 사촌들까지 합치면 20명이 넘습니다. 명절이나 주말이면 자주 모이는 편이라 가족 단톡방이 항상 활발합니다. 할머니께서 평소 여행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이미 여러 번 다녀오셨고 미국도 식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곳을 찾던 중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국 일상 브이로그를 보게 됐습니다. 영상은 평범한 서울 직장인의 하루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저희에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혼자 한강을 조깅하는 여성, 밤 11시에도 환하게 불이 켜진 편의점, 지하철 안에서도 끊기지 않는 인터넷. 멜버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들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할아버지께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 이렇게 발전한 곳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생일 선물로 온 가족이 함께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떠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20명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게 현실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공권 가격을 알아보고 놀랐습니다. 유럽 가는 것보다 저렴했습니다. 숙박비도 합리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식비와 교통비가 멜버른보다 싸다는 정보를 확인하고는 진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각자 휴가를 맞추고 학생들은 학교에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20명의 일정을 맞추는 게 가장 어려웠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을 텐데 괜찮을지, 음식은 입에 맞을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장시간 비행을 견디실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에는 대형 디지털 안내판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영상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멜버른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였습니다. 입국 심사 대기 시간도 놀라웠습니다. 20명이나 되는 인원인데도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동 게이트 시스템이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직원의 도움을 받아 쉽게 통과하셨습니다. 짐을 찾고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깨끗한 열차, 빠른 속도, 그리고 지하에서도 끊기지 않는 인터넷.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멜버른에서는 기차 안에서 인터넷이 자주 끊기는데 여기서는 영상 통화도 문제 없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시각은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짐을 푸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된 가족들이 잠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새벽 4시에 완전히 잠이 깨셨습니다. 잠이 안 오니 그냥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새벽 4시 반쯤 호텔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생각보다 밝았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출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에게 이른 아침에 갈 만한 곳을 물었습니다. 직원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추천했습니다. 새벽부터 운영되고 이른 아침이 가장 활기차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노량진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인데도 거리는 안전해 보였습니다. 가로등이 밝았고 곳곳에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멜버른에서는 절대 새벽에 택시를 타고 낯선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 도착했을 때 눈앞의 광경에 모두가 멈춰 섰습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인데 시장은 완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수조에 살아있는 해산물들이 가득했고 상인들은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킹크랩, 랍스터, 전복, 광어. 멜버른 시장에서도 보기 힘든 크기의 해산물들이 즐비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특히 좋아하셨습니다. 직접 수조에서 고를 수 있다는 시스템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가게 앞에 섰습니다. 주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영어를 조금 하셔서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킹크랩 한 마리를 고르셨습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고른 킹크랩을 바로 2층 식당으로 가져가서 요리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찜으로 할지 구이로 할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반은 찜으로 반은 구이로 주문했습니다. 2층 식당에 올라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장 안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새벽인데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20분도 지나지 않아 요리가 나왔습니다. 킹크랩찜을 한 입 먹는 순간 감탄이 나왔습니다. 살이 꽉 차 있었고 신선했습니다. 멜버른에서 먹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구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터와 마늘 향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새벽 6시 20명이 둘러앉아 킹크랩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새벽에 시장에서 직접 고른 해산물을 바로 요리해서 먹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했습니다. 가격을 보고 2번 놀랐습니다. 20명이 킹크랩에 여러 가지 해산물까지 배불리 먹었는데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멜버른 레스토랑에서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시장을 나서는데 햇살이 완전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새벽 6시 반인데 이미 도시가 완전히 깨어나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모두가 말이 없었습니다. 도착한 첫날 새벽부터 예상을 뛰어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한국이 정말 다른 나라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일 선물로 이런 여행을 준비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앞으로 2주가 기대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방으로 올라가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시간만 자고도 개운했습니다. 새벽에 경험한 특별한 시간 덕분인지 아니면 한국의 에너지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촌 동생인 16살 엠마가 편의점에 간다고 했습니다. 호텔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간단히 물이나 사오겠다며 혼자 나갔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엠마 엄마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엠마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편의점에서 뭘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결국 3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하나 들려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엠마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한쪽 구석에 포토부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멜버른에서는 본 적 없는 기계였습니다. 작은 부스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으면 스티커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신기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국 여학생 2명이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같은 또래로 보였습니다.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학생이 물었습니다.
함께 찍겠냐고 했습니다. 엠마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명이 작은 부스 안에 들어갔습니다. 화면에 여러 가지 필터와 꾸미기 옵션이 나왔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토끼 귀를 달아보기도 하고 하트 모양 안경을 쓰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모두 웃었습니다. 사진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스티커가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한국 학생들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음악을 틀었습니다. K-팝이었습니다. 엠마도 아는 노래였습니다. 멜버른에서도 친구들과 자주 듣던 곡이었습니다. 그러자 한국 학생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안무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엠마도 따라했습니다. 멜버른에서 유튜브로 배운 동작들이었습니다. 편의점 한쪽 구석에서 4명의 10대가 함께 춤을 췄습니다. 편의점 직원도 다른 손님들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모습이 자연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한 곡이 끝나고 다른 노래가 나왔습니다. 또 춤을 췄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음악으로 통했습니다. 스티커 사진이 나왔습니다. 4명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반으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물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교환했습니다. 서로 팔로우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다음에 또 보자고 했습니다. 내일도 이 편의점에 온다고 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자주 온다고 했습니다. 엠마는 꼭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3시간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엠마는 너무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멜버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또래들과 편의점 한쪽에서 함께 춤을 추고 사진을 찍다니 말입니다. 엠마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그렇게 쉽게 친해지는 게 안전한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엠마는 전혀 위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환영받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신기했습니다. 멜버른에서는 10대 아이들이 밤에 혼자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하물며 낯선 사람과 어울리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달랐습니다. 엠마는 안전하다고 느꼈고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엠마는 정말로 그 편의점에 다시 갔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약속대로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친구들도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6명이 함께 포토부스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 음악을 틀고 춤을 췄습니다.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삼각김밥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이것저것 추천해줬습니다. 어떤 것이 맛있는지 어떻게 먹는 건지 알려줬습니다. 엠마는 그날도 3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엠마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한국에서 친구를 사귀었다고 했습니다. 비록 2주밖에 머물지 않지만 진짜 친구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언어가 완벽하게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특별한 이유를 말입니다. 시설이나 시스템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낯선 외국인 10대에게도 친절하고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엠마가 받아온 스티커 사진을 봤습니다. 내 나라도 언어도 다른 10대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한국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나라였습니다. 여행 내내 엠마는 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한국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고 춤을 추고 간식을 먹었습니다. 2주가 지나 멜버른으로 돌아갈 때 엠마는 울었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엠마는 그 친구들과 연락합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편의점 포토부스에서 시작된 우정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기계를 싫어하셨습니다. 핸드폰도 최소한의 기능만 쓰셨고 컴퓨터는 아예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께서 한국에서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맥도날드에서였습니다. 셋째 날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명동을 구경하다가 출출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맥도날드에 가자고 했습니다. 익숙한 브랜드라 부담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카운터에 직원이 없었습니다.
대신 키오스크라는 주문 기계가 여러 대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쉽게 다가가 주문했습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하니 주문이 끝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뒤에 서서 지켜보기만 하셨습니다. 본인은 직원한테 주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방에는 있었지만 주문을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키오스크를 써야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난감해 하셨습니다. 기계 앞에 서셨지만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모르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손을 저으셨습니다. 혼자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면을 천천히 들여다보셨습니다. 다행히 영어로 언어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메뉴가 영어로 나타났습니다. 빅맥을 찾으셨습니다. 터치하셨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세트로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세트를 선택하셨습니다. 음료를 고르는 화면이 나왔습니다. 콜라를 선택하셨습니다. 감자튀김 크기를 물었습니다. 미디엄을 고르셨습니다. 소스는 어떤 걸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케첩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문 확인 화면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화면을 한참 보셨습니다. 맞는지 확인하셨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카드를 넣는 곳이 표시됐습니다. 신용카드를 넣으셨습니다. 승인이 됐습니다.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번호표도 함께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번호표를 들고 저희 쪽으로 오셨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해냈다는 표정이셨습니다. 70년 넘게 사시면서 처음으로 기계로 음식을 주문하신 겁니다. 그것도 외국에서 말입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화면이 잘 만들어져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따라가니 자연스럽게 주문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직접 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빅맥을 드셨습니다. 평소보다 맛있어 보이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주문한 음식이라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께서 달라지셨습니다. 다른 식당에서도 키오스크가 있으면 직접 주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점점 빨라지셨습니다. 화면을 보고 척척 터치하셨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셀프 계산대를 쓰셨습니다. 물건을 직접 스캔하고 카드로 결제하셨습니다. 멜버른에서는 절대 안 하시던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기계와 친해지신 겁니다. 할머니께서 놀라워하셨습니다. 평생 기계를 멀리 하시던 분이 이제는 직접 기계를 다루신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면 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시는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더 대단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키오스크가 노인도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직관적이었습니다. 멜버른으로 돌아간 후에도 할아버지께서는 변화하셨습니다. 동네 카페에 키오스크가 생겼는데 직접 주문하셨습니다. 슈퍼마켓 셀프 계산대도 쓰셨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용기를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70이 넘어도 배울 수 있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기계가 무섭지 않다는 것도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맥도날드 키오스크 앞에서 보낸 30분이 할아버지 인생을 바꿨습니다. 작은 도전이었지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줬습니다. 나이도 국적도 상관없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가족 회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어른들은 전통시장을 가고 젊은 세대는 쇼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10대 조카들이었습니다. 16살 엠마와 14살 조카 루카스가 둘이서만 명동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반대하셨습니다. 아직 어린데 외국에서 둘만 돌아다니는 건 위험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결국 조건부로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핸드폰을 항상 켜두고 2시간마다 연락하고 저녁 6시까지는 호텔로 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기쁘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멜버른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4살 아이를 혼자 시내에 보낸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멜버른과 달랐습니다. 아침 10시 엠마와 루카스가 출발했습니다. 둘은 지하철 노선도를 미리 공부했습니다. 어떤 역에서 내려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엠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동에 잘 도착했고 지금 화장품 가게를 구경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또 연락이 왔습니다.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주문은 사진 메뉴를 가리켜서 했다고 했습니다. 맛있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조금 안심하셨습니다. 오후 2시 세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카페에 있다고 했습니다. 음료를 마시며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루카스는 게임센터도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혼자서도 잘 이용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후 4시 네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길을 잃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구글 지도를 보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오후 5시 반 아이들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돌아왔습니다. 쇼핑백을 가득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부모님들이 물었습니다. 무서운 일은 없었는지, 혹시 이상한 사람을 만나지는 않았는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친절했다고 했습니다. 엠마가 이야기했습니다. 길을 헤맬 때 한국 대학생이 다가와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어디 가는지 물어보고 지하철역까지 함께 걸어줬다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했더니 괜찮다고 손 흔들며 갔다고 했습니다. 루카스도 말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계산이 헷갈렸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설명해줘서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웠습니다. 14살과 16살 아이들이 외국 대도시에서 하루 종일 안전하게 돌아다녔습니다. 길을 잃지도 않았고 위험한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멜버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10대 아이들만 시내에 보내는 건 무책임한 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아이들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서울이 정말 좋다고 했습니다. 혼자서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섭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멜버른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자유였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들도 놀라워하셨습니다. 걱정이 기우였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안전한 나라인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10대 아이들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는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안전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증명했습니다. 14살 아이가 외국 대도시에서 혼자 다닐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세상에 몇 개나 될까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남자 어른들은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촌 한 분이 배고프다고 했습니다. 다들 동의했습니다. 저녁을 일찍 먹어서 출출했습니다. 룸서비스를 시킬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삼촌이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먹자고 했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 편의점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 편의점이 어떤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5명의 아저씨들이 우르르 호텔을 나섰습니다. 밤 11시 20분쯤이었습니다. 호텔 근처 편의점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몇 명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도 있었고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자연스럽게 물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진열대를 둘러봤습니다. 삼각김밥, 도시락, 컵라면, 샌드위치, 주먹밥. 종류가 엄청났습니다. 멜버른 편의점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멜버른은 과자나 음료수 정도만 팔지만 여기는 제대로 된 식사가 가능했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는지 물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전자레인지가 있으니 데워서 먹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매장 안에 테이블도 있다고 했습니다. 각자 먹고 싶은 걸 골랐습니다. 저는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삼촌들은 도시락을 샀습니다. 한 분은 컵라면 2개를 샀습니다. 맥주도 몇 캔 샀습니다. 계산을 하고 전자레인지로 향했습니다. 차례대로 음식을 데웠습니다. 컵라면에는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매장 한쪽에 정수기가 있었고 뜨거운 물도 나왔습니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5명의 아저씨가 편의점 테이블에 둘러앉아 밤 11시 반에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멜버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컵라면을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삼각김밥도 먹었습니다. 김이 바삭했고 밥은 따뜻했습니다. 간단한 음식이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 11시 40분쯤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산책하는 연인들도 보였습니다. 옆 테이블을 봤습니다. 정장 입은 2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야근을 끝내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이 그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삼촌 한 분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밤 문화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밤에도 활동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멜버른은 밤 9시만 되면 대부분 가게가 닫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맥주를 한 캔 더 샀습니다.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바로 마실 수 있다는 것. 계속. 도 신기했습니다. 멜버른에서는 술을 사려면 따로 주류 판매점에 가야 합니다.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그 자리에서 마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테이블에서 1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라면을 먹고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하루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지, 멜버른과 얼마나 다른지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편의점에는 여전히 손님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직원도 전혀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24시간 영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문을 열어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을 나서며 다른 편의점도 봤습니다. 길 건너편에도 있었고 조금만 걸어가면 또 있었습니다. 모두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울 어디서든 5분만 걸으면 편의점이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났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인데도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보는 사람, 음악을 듣는 사람,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사람. 모두 편안해 보였습니다. 삼촌이 말했습니다. 멜버른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풍경이라고 했습니다. 자정에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다는 건 위험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새벽 12시 반이었습니다. 밤 11시에 출발해서 1시간 반 동안 밖에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밥을 먹고 맥주를 마시고 공원을 지나 산책했습니다. 외국 도시 한복판에서 자정이 넘도록 돌아다녔는데 단 한 번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올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기술만이 선진국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밤 12시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 언제든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24시간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선진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자 어른들에게 어젯밤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부러워했습니다. 자기들도 밤에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장담했습니다. 서울은 안전하다고 밤에 나가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설득이 안 됐습니다. 직접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밤은 특별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여자 어른들이 쇼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모, 고모 이렇게 세 분의 며느리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코엑스 스타필드에 간다고 했습니다. 거대한 쇼핑몰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남자들과 따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여자들끼리 편하게 쇼핑하시라고 했습니다. 세 분은 기대에 차서 출발하셨습니다. 저녁 무렵 호텔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세 분 모두 표정이 묘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스타필드에 도착해서 여기저기 구경했다고 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도서관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책장이 천장까지 닿아 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도서관 안을 걷고 있는데 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여성과 30대로 보이는 여성이 함께 화장품 코너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와 딸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듣다 보니 시어머니와 며느리였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 립스틱 색은 어떠냐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예쁘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둘의 관계가 너무 자연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이모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도 비슷한 광경을 봤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쉬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3명의 여성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대가 달라 보였는데 대화를 들어보니 시어머니, 며느리, 그리고 딸이었다고 합니다. 세 사람이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들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요즘 일은 어떠냐고 물었고 며느리는 편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딸은 할머니 손을 잡고 장난을 쳤다고 합니다. 거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옷가게에서도 비슷한 걸 봤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며느리 옷을 고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며느리에게 이거 입어보라고 권하고 며느리는 좋다고 받았다고 합니다. 마치 친구 사이 같았다고 했습니다. 세 분은 그 광경들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멜버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쇼핑을 나온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멜버른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만나고 평소에는 각자의 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함께 쇼핑을 간다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신다거나 하는 건 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모도 동의했습니다. 시댁과 친하게 지내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가까우면 불편하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서로 예의를 지키고 사생활을 존중하는 게 좋은 관계라고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한국 가족들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예의를 지키면서도 가깝고 거리를 두지만 따뜻했다고 했습니다. 강요된 친밀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유대감이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고모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가족 문화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3대가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인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세 분은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각자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쇼핑을 가고 편하게 차를 마실 수 있을까요? 이모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문화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노력하면 조금은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완전히 같을 수는 없어도 방향은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고모도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보니 부럽다고 했습니다. 가족끼리 그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게 부럽다고 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더 부러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여자 어른들의 고민이 이해됐습니다. 가족 관계는 문화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대가족을 중시하는 문화고 호주는 개인을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가족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3대가 함께 있어도 불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배려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가까우면서도 선을 지키고 함께하면서도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새 며느리는 시어머니들과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한국 여행이 가족 관계까지 바꾸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관광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가족을 대하는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는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2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랐습니다. 마지막 날은 광장시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시장을 꼭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종로가역에서 내렸습니다. 시장까지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골목을 돌아서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입구부터 압도당했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 음식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좁은 골목 양쪽으로 가게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고 이른 아침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멜버른의 어떤 시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활기였습니다. 첫 번째로 멈춰 선 곳은 빈대떡 가게였습니다. 커다란 철판 위에서 빈대떡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께서 능숙하게 뒤집으며 굽고 계셨는데 그 손놀림이 예술 같았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줄을 섰습니다. 앞에 서너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명분을 주문하자 할머니께서 잠깐 놀라셨지만 이내 웃으며 만들어주셨습니다. 철판 위에 반죽을 부어 넓게 펴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녹두 반죽이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과정이 신기했습니다. 갓 구운 빈대떡을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한입 베어 물자 겉은 바삭했고 속은 부드러웠습니다. 녹두와 야채가 어우러진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간장 소스를 곁들이니 풍미가 더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이런 맛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한마디씩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조금 걸어가니 떡볶이 가게가 나왔습니다. 빨간 떡볶이가 큰 솥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계속 저으며 떡을 익히고 계셨는데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향이 코를 자극했습니다. 떡볶이를 주문하자 푸짐하게 담아주셨습니다. 젓가락으로 떡을 집어 입에 넣었는데 예상보다 맵지 않았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뤘습니다. 어린 조카들도 맛있다며 계속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매워서 물을 찾자 옆 가게 아주머니가 보시더니 식혜를 한 컵 가져다 주셨습니다. 돈을 내려 했지만 손사래를 치며 그냥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낯선 외국인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베푸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대가 없이 주신다는 게 멜버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김밥 가게로 이동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김밥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를 추천받았습니다. 작은 크기의 재료가 꽉 들어차 있는 김밥이었습니다. 한 줄을 샀는데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맛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호떡 가게 앞을 지나는데 달콤한 냄새가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둥근 반죽이 철판에서 눌려지며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한 개씩 사서 나눠 먹기로 했습니다. 뜨거운 호떡을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안에서 달콤한 시럽이 흘러나왔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면서 달콤했습니다. 단순한 재료로 이런 맛을 낸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돌며 이것저것 맛봤습니다. 육회도 먹어봤고 튀김도 맛봤습니다. 모든 음식이 정성스러웠고 가격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합리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상인들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다르게 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챙겨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여전히 활기가 넘치는 시장이었습니다. 상인들의 호탕한 웃음소리, 갓 구워진 음식들의 냄새, 오가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 모든 것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이 여기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빌딩과 첨단 기술만이 한국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전통시장, 수십 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상인들, 외국인에게도 넉넉하게 베푸는 인심.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한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0세 생일 선물로 받은 이 여행이 평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음식도 좋았고 풍경도 아름다웠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내일이면 멜버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한쪽에는 한국이 영원히 남을 것 같았습니다. 2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우리에게 준 것은 평생 간직할 소중한 기억들이었습니다. 멜버른으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제 SNS를 보고 한국 여행에 대해 궁금해하는 메시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이 점심시간마다 한국 이야기를 해달라며 모여들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얘기를 하자 새벽에 그런 곳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밤 12시에 라면을 먹었다는 이야기에는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동네 한인마트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금발의 호주인들이 줄을 서서 김치와 라면을 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교민들만 오던 곳인데 이제는 현지인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하며 요즘 장사가 정말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여행 다녀온 사람들이 계속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서 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재료를 사가서 집에서 만들어 먹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 단톡방도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조카들은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있었고 삼촌들은 한국 뉴스를 챙겨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한국 요리책을 사셨다며 사진을 보내셨습니다. 집에서 비빔밥을 만들어 보셨는데 가족들이 맛있게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좌를 신청해서 매일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과 기본 문장은 익혔습니다. 다음에 가면 한국어로 주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직장 동료 중 한 명은 실제로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저한테 조언을 구해서 2주 일정을 짰다고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저보다 더 열광적으로 한국을 이야기하더군요. 자기도 가족들 데리고 다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여행은 처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관광지를 구경한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지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2주가 우리 가족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에 우리와 돌아온 후에 우리는 달랐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졌고 가족 간의 관계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습니다. 안전한 사회가 어떤 건지, 효율적인 시스템이 무엇인지, 사람을 배려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멜버른 공항에서는 한국행 티켓이 품절 사태를 빚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희 가족만 한국에 다녀온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호주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SNS를 통해 입소문이 퍼진 결과였습니다. 처음 유튜브에서 서울 밤거리 영상을 봤을 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짧은 영상 하나가 우리 가족 20명의 인생을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할머니 70세 생일 선물로 선택한 한국 여행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배움을 얻은 곳이고 가족이 하나 되었던 곳이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준 곳입니다. 언젠가 다시 갈 곳이고 어쩌면 오래 머물고 싶은 곳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호주 대가족 20명의 2주간 한국 여행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